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2급 105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뒤에 쭉 읽어보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목적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의 자료는 아주 상세 2022년 기말 재고자산 내역이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2022년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적인 거는 우리가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에 가산을 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뭐예요? 매출 원가로 처리되는 정상 감모 손실을 계산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 문제 자체의 뜻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량의 변화인데, 자, 매출 총이익이니까 정상 감모 손실을 구하라. 자,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자, 이 수량의 변화는 보다 이게 감모손실이 있는 거고, 그쵸? 단가의 평가, 저가법의 평가는 보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모손실이니까 수량의 변화인 여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요거를 풀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장부상 기말재고 1000개인데 실세회원 기말재고 950개니까 500개가 감모가 됐는데, 자, 단위당 원가 1,500원이고 시가 1,700원이니까 우리는 저가법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쵸? 그리고 플러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니까 그래서 50개에 대해서만 500원 하시면 되는데, 자, 보니까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5%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으니까 95%는 정상인 거죠. 자, 그래서 구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50개에 1,500원 곱한 다음에 정상이니까 95% 구하면 71,250원 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 71,250원만큼 정상 감모가 발생했으니까 감소가 되겠습니다. 3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은 자율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고, 자,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죠. 3번, 정보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의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1번, 3번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4번,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자, 그래서 3번과 4번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볼게요. 자, 답은 4번인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뭐로 측정한다? 유형자산이든 뭐든 항상 공정가치로 취득하는데, 이 공정가치가 취득일의 취득원가라고 똑같다고 우리가 보통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3자한테 돈 사는데, 예를 들어서 제3자한테 핸드폰을 사는데 시가보다 더 많이 줄 필요는 없겠죠. 그쵸? 시가보다 더 싸게 사면 좋은 거긴 한데 시가보다 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가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유형자산에 대한 교환이나 취득할 때는 항상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는 취득원가랑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는 별도로 공정가치라는 문제를 주진 않아요. 실기 문제에서. 자, 그래서 3번과 4번의 내용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요런 유형의 문제가 요새 자주 나오니까 이 문구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수익 인식의 조건이네요. 그쵸? 요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맞추셔야겠죠. 1번, 수익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겠고요. 경제적 효익, 돈이죠. 돈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화의 수에 따른 유의적인 유형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구매자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쵸?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보상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팔았으니까 그 위험과 보상은 내가 구입한 사람, 그쵸? 내가 팔아서 구입한 사람인 구매자한테 있는 거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발자산은 어떻게 한다? 인식을 하지 않고요.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장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팁 드렸죠.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원가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이런 것들은 단수 남기 문제니까 푸시면 되겠죠? 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이게 좀 끊기네요. 제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좀 체크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7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 원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조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뭐까지만 구한다? 제공품까지 구하고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제품 원가를 표시를 한다. 일단은 크게 이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제조원가 명세서상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어디 표시돼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재무상태표에 어디 표시된다? 재고자산, 그쵸? 재고자산에 원재료, 부재료, 뭐 저장품, 뭐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상품 이런 식으로 재고자산이 표시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8번 직접 배분법을 이용해서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한 후에 조립부분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조립부분 요거의 총원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직접 배분법이니까 그대로 바로 배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자, 설비 부분에 80만원 있으니까 이 80만원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서 이 80만원을 쭉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전력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0 하시면서 제조 부분에 뿌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80을 보조 부분에 뿌릴 필요 없죠. 왜냐면 직접 배분법이니까 어떻게 한다? 보조 부분에서 직접 바로 제조 부분에 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율은 600에 200 이 비율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80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60에 20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40만 원인데 그쵸? 전력이니까 500에 500이니까 20 20 그쵸? 그러면 얼마냐면은 조립 부분이니까 60에 20 더하더니 140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풀이 방법만 알면 그냥 뭐 순식간에 풀 수가 있겠습니다. 나오시면 당황하지 않고 이런 것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만 연습하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점수를 따야 되겠습니다. 9번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주현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당연도 초 제조간접 원가 예상 금액은 100만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2만원이다. 단계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 원가 발생액은 80만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3,000시간의 경우에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그쵸? 여러분들 저랑 같이 멤버십 공부하신 분들은 뭐다? 보너스 문제 제가 특강까지 했죠. 이거는 그냥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셔야 돼요. 점수 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틀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바로 풀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예상금액 100만원 여기 그쵸? 예상 직접 노무 시간 22만 시간 여기. 그 다음에 실제 제조간접가 발생액 여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3,000시간 여기네요. 그쵸? 그러면은 자 100만원에 2만이니까 시간당 얼마다? 50원. 자, 그 다음에 80만원 발생했죠? 자, 배부 기준 얼마다? 13,000시간인데 예정 배부율이 50이네요. 그쵸? 요거 그 얼마다? 65만원. 그러면 얼마예요? 오른쪽이 더 크면 과대인데 왼쪽이 더 크네. 그쵸? 그랬더니 15만원 과소배부. 그냥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외워서 이거 그대로 쭉 이렇게 요거 그대로 적으신 다음에 문제 있는 거 골라서 그냥 넣으시면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00에서 2만 시간 나눠서 예정 배부를 50원. 그 다음에 실제 개별원가 80만원 발생했다. 정장 개별원가 13,000시간에 50원 곱했더니 65만원. 그래서 과소배부 15만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10번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정원가 계산 시 비정상 공선 수량 구하면 얼마인가? 단 정상 공선은 완성품 수량의 8%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시냐면요. T계정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공품 그린 다음에 기초가 200개, 그 다음에 단계짝수 900개, 기말 제공품 110개. 그러면은 완성품이 몇 개예요? 자, 900개 나오죠. 그 다음에 공선 80. 제가 말 순서를 좀 헷갈린 게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면 기초 200, 그 다음에 착수
900, 그 다음에 기말 120, 그 다음에 공손 80개. 그래서 나머지가 완성이에요. 자, 근데 이 완성이 몇 퍼센트? 완성 보수량이 8%니까 여기에 곱하기 8%에서 72개가 정상인 거고, 비정상은 8개죠? 80개니까 총 공손이 80개인데 72개가 정상이고 8개가 비정상이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부가지세법상 간이가세자. 자, 간이가세자 개정된 다음에 자주 나오죠.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실기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1번 법인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다. 2번 간이가세자는 미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뭐죠? 간이가세자는 미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간이가세자 요건이 있었죠? 개인이어야 돼요. 개인.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 공급대가가 뭐죠?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 합한 거가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에요. 4번 간이가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제세액에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겠지만 답을 찾기는 쉬울 겁니다. 2번이 되겠고요. 12번 부가지세법상 제한 및 용역의 공급식이네요. 1번 장기화 불판매는 그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데 다른 말로 세금면서 발행한 때에 2번 내국물품 외국 반출 직수출은요 선적이 그쵸. 3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제한을 공급하는 경우는 언제나 현금을 인출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부가지세법상 면세 대상 제한 또는 용역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택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 2번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3번 연탄과 무연탄, 4번 금융보험 용역인데 자, 일단은 외우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3번이 연탄과 무연탄 그쵸? 근데 유연탄은 과세다. 일단 요거 하나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2번은 항상 단골로 나오는 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영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왜 그래요?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업자, 그러니까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우리가 과세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부가세 빼면 그만큼 값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간 사업자의 영업 손실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등 전세버스 등등등은 우리가 과세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1번 기본공제 대상 판정이 있어서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해야 한다. 2번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한부모 추가공제가 아니라 부녀자죠. 그렇죠? 그래서 한부모 초과공제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3번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 포함하지 않은데 예외가 있긴 하죠. 그렇죠? 4번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무조건 1인당 얼마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2번이 아니라 옳은 것은이네요. 죄송합니다. 2번이 아니고 1번이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네요. 1번 주주총회 등 위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상여를 받는 소득 인정상여. 2번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공로금. 3번 사업주가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하계 휴가비. 4번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중소기업에서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인데 답 몇 번이에요? 되게 쉽죠? 몇 번? 4번. 그래서 체크할 게 보다 중소기업일 때는 우리가 비과세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키워드는 중소기업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기입니다. 1번 미래상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금 1,500만원을 할인하고 할인 비용 2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단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한 것처럼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 받으러움이 1,500억이 없어졌는데 보통 예금 얼마 받았어요? 1,480 받았죠. 그럼 이 20만 원이보다 매각된 거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번 생산부 직원들에 대한 확정 기형 DC형이니까 그냥 퇴직급여 충당부채 하시면 되겠네요.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런데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퇴직급여가 증가하면서 보통예금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자, 퇴직급여를 300만 원 줬는데 뭘로 줬다? 보통예금으로 줬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제 PC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화면이 매끄럽지 않은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실기에도 끊기면 제가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고 해보겠습니다. 3번 미납된 법인세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는데 미지급한 세금은 부채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면 우리가 앞으로 내야 될 세금 법인세 400만 원을 부채로 계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급 법인세를 없애면서 차변에 없애면서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 걸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예금이 나가는데 우리가 미지급 세금 차변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너무 끊겨서 제가 잠깐 멈췄다가 재부팅하고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유진전자에서 5월 1일에 구입한 300만 원의 컴퓨터를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했대요. 그래서 기부금 처리하시면 되는데 컴퓨터는 구입 시에 비품으로 처리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변의 비품을 없애시면 되겠죠? 차변에 기부금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기부금 하시고 대변에는 비품을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제품이나 제공품이나 이런 거였다면은 타계정 대체를 해야 되겠지만, 자, 비품은 타계정 대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5번 생산부에서 사용할 청소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에 간이영수증을 수령했대요. 간이영수증 수령했으니까 일반 존폐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 보시고 6월 17일에 2만 원인데 2만 원은 청소용품이니까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매매추전표 하이마트에서 탕비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구입을 했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그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빙은 현금 영수증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전표용 메인 매출전표에 60일 현금 과세 현금 영수증 수령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하이마트에서 차변의 비품 부가세 대변에 현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영업부에서 비품으로 사용하던 복사기를 처분을 했는데 유미산업에 200만 원을 처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자, 그래서 자, 메인 매출전표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0일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유미산업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재산 처분하는 거 어떻게 하죠?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받을 돈 인식하신 다음에 부가세 인식하고 나머지 차액은 유형재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재산 처분 손실로 한다. 그쵸? 자, 취득가액부터 해볼까요? 취득가액 없애주시고 감가상각 누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인식하던 받을 돈을 인식하던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부터 저는 인식을 해봤어요. 20만 원 하시면 되겠고 받을 돈이 부가세 별도니까 220만 원 받았어요. 근데 현금으로 보통예금을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이 아니라 보통예금 넣으시면 되겠고요. 차대 맞추시면 되겠죠? 차변이 부족하네. 그럼 차변이 부족하면 유형재산 처분 손실 되는 거예요. 자, 검산하면 되겠죠. 500만 원짜리인데 225만 원이니까 275만 원 남은 건가요? 그쵸? 274만 5천 원 남았나? 네, 274만 5천 원 남았네요. 그쵸? 274만 5천 원 남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200에 팔았으니까 74만 5천 원만큼보다 손실이 회사에 발생한다. 검산까지 하시면 좀 더 완벽한 풀이가 되겠네요. 3번 창립기념일 선물로 영업부 직원들에게 1인당 5개씩 지급할 USB를 원테크로부터 구입하였다. 매입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했는데 전자생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외상 때는 미지급금 처리한다. 자, 그래서 영업부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선물인 거니까 뭐다? 복리후생비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판관하시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50일 매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판관하시고 부가세 인식하신 다음에 현금으로 준 거 인식하시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계장치의 내용에서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했대요. 자본적 지출이겠구나. 일단 감이 잡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부하재 포함해서 광명기계 당좌 수표를 발행했네요. 이에 대해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했으니까. 다음 부품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 처리를 개정 과목을 차변에 기계장치로 하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50일 과세 광명기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차변에 기계장치 1200에 부가세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미국 비오비사의 제품을 3만 달러에 직수출했대요. 자, 그 다음에 수출대금은 9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아까 이런 문제 풀었죠? 수입 시기 언제다? 수출은 선적하는 날 9월 27일에 환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에 1번에 직수출하시면 되겠죠? 거래처 비오비사에서. 자, 115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이 3,450만원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시면 되겠고요. 외상 매출금 3,450만원. 혹시 문제에서 외화 외상 매출금 쓰라고 하게 되면은 외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입니다. 다음 회사를 이용해서 2022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모두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봤더니 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령했는데 여기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네. 좀 헷갈리는데요. 그냥 일단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건물 구입했으니까 건물 구축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 구입했으니까 기계장치 넣으시면 되겠고요. 에어컨인데 비품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기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나 법인카드나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금 계산서나 법인카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세금 계산서가 이긴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답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차례대로 날짜 입력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자산 건물, 자산 구분, 공급가액, 세액 그냥 넣어서 입력만 해주시는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만을 작성하죠. 부가세 신고서만 하래요.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매출액을 과세매출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일반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해외 기수출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매입자를 봤더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매입내역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내역이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 유효기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부속 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일단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품 매입 내용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전표 입력한다 어떻게 하죠? 불공인 것들, 접대비리인 것들은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하잖아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신용카드 사용품 매입 내역은요, 처음부터 입력할 때 불공을 뺀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이 매입을 빼고 입력한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날리시면 돼요. 자, 기타 봤더니 저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구세청 정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시면 되겠고, 홈택스를 전자신고해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받는 거니까 우리가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까지 추가로 챙겨주시면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부가세 신고서만 1기 확정 신고니까.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해볼까요? 5억에 5천, 그 다음에 영세에 직수출인 거니까 기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넣으시면 돼요. 일반 매입 1억 8,500인데 접대성 물품까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입력한다. 1억 9천에 1,900. 그 다음에 자, 고정자산 매입분이 기계장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억 1,000. 자, 됐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내역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신용카드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 매입이 500에 고정리 300 해볼게요. 500 50 300 3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100만원 있네요. 그쵸? 예정신고 누락분이 어디 있다 입력하는 거였죠? 제가 요걸 입력을 안 해서. 자, 일단은 생각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만원. 그쵸?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어디냐면 요거. 일반 매입 접대서 무품 50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네. 그쵸? 자, 얼마냐면은 100만원에 10만원. 아이고. 자, 여기다 넣어야 되나 보네요. 그쵸? 일반 매입이네요. 100만원에 10만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고 입력 안 한 거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푸실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력했잖아요. 그쵸? 입력하면 연필을 이렇게 쭉 그세요. 여기 입력했으면 쭉 연필을 그세요. 그러면은 누락 없이 풀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눈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가끔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연습하실 때는 연필이나 볼펜이나 아무거나 쭉쭉 그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저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수사항의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전자신고. 이거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번 아래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 비용을 늘어요. 그쵸? 이자 비용은 월하게 계산한다. 항상 이런 거 할 때 주의하기보다 기간을 잘 따지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1년이네요. 예를 들면 이게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우리가 구분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니까 8개월치네요. 그쵸? 그래서 8개월치의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6,000원 많대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을 회계 처리했는데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뭐다? 86,000원만큼 장부상이 뭐다? 잡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차변에 현금과 부족 대변에 잡이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2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10월 31일에 분개를 해보시라고 됐는데 친절하게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가산세는 세금 가공과 경감세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감세액 요거는 잡이익, 그쵸? 그 다음에 가산세는 뭐다? 세금 가공과 나머지 부가세 대금, 부가세 예수금 쳐서 차대 확인해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 넣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볼게요. 자, 부가세 예수금 넣으시고요. 부가세 대금 넣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6만원 넣고, 전자신고세 공제 잡이익 만원 넣고, 차변이 부족하네. 그럼 보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미수금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정기 미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2천만원의 만기일이 2023년 3월 30일이다. 우리가 2022년 12월 30일에 결산하는데 만기 기말로부터 언제다? 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장기 차입금을 뭘로 한다? 장기 차입금을 우리가 대체하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2억으로 이 영업권은 작년 1월 초 2억 5천에 취득한 것이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좀 문제를 어렵게 써놨네요. 그쵸? 자, 봤더니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이 2억인데 이 영업권은 1월 초에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2021년 1월 달에 2억 5천에 취득했대요. 그쵸? 그래서 2021년 12월까지 상각 얼마 했다? 5천만원 했다. 왜 5천만원이에요? 내역연수가 5년이니까. 그쵸? 내가 정기초에 취득했는데 내역연수 5년이니까 2억 5천에 취득했으니까 나누기 5 했더니 1년 내 5천이네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2022년도 얼마다? 2022년도 당연히 5천만큼 상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무형자산 상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어요. 상각하는 방법에. 근데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간접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접법으로 개정을
상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영어권을 직접 없애야 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무형자산 상각비에 감가상각 누계 쓰고 싶어요. 쓸 수 있는데 계정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권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업 목적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청지인 수준입니다. 1번 다음은 영업부 소속이 이 영안의 급여 관련 자료이다. 필요한 수당 공제 등록하고 급여 자리 입력과 원천지수 이행상 신고서 작성하시오. 이제 문제 뻔하죠. 하수 많이 풀었더니 그쵸? 수당 등록 시 사용하는 수당 유예 항목은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하러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자, 공제 등록은 그대로 두고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급여 자료 입력 시 다음에 주의해서 입력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니까 공제 등록을 그대로 둔다는 거를 다시 여기다 부연 설명했어요. 그쵸? 원래 비과세인 거 그대로 두라고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혹시 몰라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고 돼 있고 공제 항목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원천지수 매월하고 있는데 전월 미환급세액은 20만 원이니까 우리가 원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 입력할 때 전월 미환급세액만 20만 원 유의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보면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네, 자, 그래서 수당 공제 등록부터 해야 되는데 수당 공제 등록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을 가셔서 자, 5월 지급일이 5월 31일. 자, 그래서 이영환이죠. 자, 일단은 그대로 입력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당 공제 등록해야 되니까 수당 공제 등록하는데 지금 보시면 기본급 있고 지택수당 있고 상여 없네요. 그쵸? 그러면은 상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월자수당이 있고 월자수당이 있는 게 아니라 없네요. 그쵸? 월자수당 없으니까 부. 식대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 있고 야간근로수당 없고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되겠죠. 그쵸? 비과세 육아수당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확인하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300에 40 20 10만원.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13만 5천원, 건강보험 12만원, 장기요양 14,720원, 고용 그대로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대로고, 금액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맞으면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그래서 5월을 조회를 하면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쵸? 자동으로 입력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 전월 미환급세액 20만원 있으니까 여기만 추가로 20만원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쵸? 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최미남 사원의 2022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금저축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긴장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여태까지 웬만하면은 7천만 원이 안 나왔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7천만 원. 자, 총금액 7천만 원일 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한번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가족사 모두 도감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자, 본인 최미남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어머니 박기수인데 일용근로소득이니까 공제 대상. 그쵸? 배우자 김연우인데 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으니까 대상 아니고, 딸과 아들은 소득 없는데 나이를 봤더니 아직 어리네요. 그쵸? 그래서 둘 다 공제가 일단 된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뒤에 거 보기 전에 요거부터 일단 뒤에 거 먼저 보고 같이 볼게요. 실습을. 자,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명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이며,
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에서 줘야 되는 자료이다. 딱 그 증빙을 국세청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해볼게요. 자, 보험료는 최미남, 최주, 최고는 있는데 잠시만요. 자, 배우자가 김씨였죠, 그쵸? 배우자만 아니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최미남 보장성 보험료 있고 보장성 보험료 있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된다. 그 다음에 교육비 받더니 최미남 대학원 수업료는 본인 거니까 되고 김현우 사이버 대학 수업료는 안 되죠. 최주 영업 보습 학원비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최근우 컴퓨터 학원비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쵸? 유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위료비 받더니 최미남 질병치료비가 150만 원인데 최미남 신용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당연히 되고, 최미남 시력 보정 안경 구입비용이 50만 원이 있는데 그쵸, 다행히 한도 내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구입처랑 위료비 증빙 코드는 기타 영수증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국세청으로 넣으시면 되겠는데, 이 위료비 증빙 코드에 한해서는 기타 영수증으로 넣으셔야 돼요. 요거 제가 밑줄을 안 걷는데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희수 질병치료비가 있는데 실손 위료보험금을 100만 원 받았으니까 실손 위료보험금 100만 원을 제외하는 거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해봤더니 최미남 신용카드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최미남 넣으시면 되겠고, 김현우는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최미남 신용카드 사용에는 위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중복으로 혜택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기타 봤더니 최미남의 연금저축계좌가 120만 원 있는데 2022년 납입금이 있고 국민은행으로 입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까지 일단은 7천만 원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해보면요. 자, 일단은 연말정산 추가 입력이죠. 자, 여기에 자, 일단은 최미남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기본 공제가 불하고 되어 있는데 배우자 제외하고는 다 공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박기수는 어머니니까 잠시만요. 왜 이렇게 되어지? 네, 관계가 네, 됐고 기본 공제 60세 이상. 그 다음에 자, 딸 20세 이하. 그 다음에 최건우도 20세 이하. 이렇게 일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부터 하냐면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항상 먼저 할 게 뭐냐면 연말정산 입력할 때는 위료비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위료비 지급 명세서에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위료비 지급 명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최민환 검색하셔서 자, 일단은 위료비 봤더니 최민환 본인께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본인께 150. 자, 그런데 상호 같은 거 없고, 자, 위료증빙 코드가 국세청. 그쵸? 자, 그래서 150. 자,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미남 시력보정 안경 구입이네요. 자, 근데 얘는 아까 기타 영수증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기타 영수증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기타 영수증 50만원.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박희수 인데 중요한 게 뭐다? 자, 국세청인데 실손 위로금이 100만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이 얼마냐면은 325만원인데 100만원이 실손이 있다.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누락된 게 어디지? 아, 네, 대학 안경점. 이게 잠시만요.
상호가 대학 안경정.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605-261-23-526. 네, 이렇게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연말정산 입력을 이제 할 거예요. 연금저축 탭도 있고, 일단 연말정산부터 하고, 연금저축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가셔서, 이제 뭐 하냐면은, 보험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장애인이 없었어요. 그쵸? 장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일반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이 얼마냐면, 160에 50에 45만원이니까 95만원에 255만원인가요? 그쵸? 255만원. (25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료비 넣었고 교육비 넣어야 되겠네요. 교육비. 자, 교육비 가셔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최민한 본인 거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본인 거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는 입력을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2200인데, 대중 전통시장 도서 없대요. 일단은 2200, 그리고 현금 사용에 220인데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러면은 신용카드가 2200에 현금 영수증이 220.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없죠? 나머지 없으니까 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입력하셔야 되는데, 자, 연금저축에 가셔가지고 무슨 계좌 세액공제냐면 연금저축 계좌예요. 연금저축 계좌. 자, 그래서 보시면은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데 우리는 요거죠? 요거. 자, 그래서 자, 자, 최민한 본인 거니까 개인인지 연금인지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연금저축 입력하거든요. 뭐 개인 연금저축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연금저축 계좌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개인자가 없으니까 저는 일단 여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243-910750-72209, 납입금액이 120만원. 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5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